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경험에 대한 발생론적 접근 방법, 그리고 경험의 재구성, 사회적 지성, 다원적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두위의 지성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탐구의 논리, 그리고 보장된 주장 가능성 혹은 언명 가능성입니다. 이 탐구의 방법이, 철학적 탐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죠. 철학의 역사가 2500년 이상 되니까 각 철학자마다 자신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이 옳은지 그른지는 논외로 하고, 여러 탐구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두이는 경험을 재구성했고, 그리고 자연화된 지성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지성 개념과 재구성된 지성 개념과 경험 개념을 바탕으로 탐구를 합니다. 이 탐구에 대한 두이의 사유, 이런 사유 방식은 그 이전 실용주의의 첫째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퍼스, 제임스, 두이, 미드 이렇게 이어지는 실용주의인데요. 실용주의자들인데요. 특별히 두이가 실용주의를 집대성한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또 많은 분들은 교육 철학자라고 알고 있고요.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자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윌리엄 제임스와 두이가 등장하기 이전에 퍼스라는 분, 찰스 샌더스 퍼스라는 분이 실용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주장한 거죠. 물론 실용주의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프라그매티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철학적 개념으로 등장시킨 분이 퍼스세요. 탐구에 대한 두이의 사유는 퍼스의 사유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비롯된 것입니다. 퍼스는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두이의 논문도 칸트가 박사 논문이에요. 독일 철학, 유럽 철학에서 이제 점점 벗어나는 경향을 보여주는 거죠. 퍼스, 제임스, 그리고 존 두이라는 분이요. 퍼스에 따르면 의심의 상황에서, 뭔가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탐구는 의심이 제거된 상황으로 전환되어 고정되면 종료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생각들을 탐구를 통해서 그 의심이 제거되고 의심에 해당하는 어떤 답이 주어졌을 때, 그런 상황으로 전환됐을 때, 그리고 상황이 고정되면 의심이 종료된다는 거죠. 퍼스적 탐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류가 없는 대로 수렴되는 것인 반면, 오류가 없는 그리고 확실성에 도달하는 것인 반면, 두이는 이 두이가 주장하는 탐구의 지향점, 목표점은 보장된 언명 가능성이에요. 확실한 게 아니고 보장된 언명 가능성인데, 그 보장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보장된 언명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확실성은 아니고 어떤 안정성을 취할 수 있는데, 그 안정성은 완전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들보다는, 철학자들은 이러한 안정성보다는 확실성을 더 추구하거든요. 두이는 그런 확실성은 도달할 데가 없다 생각하고 보장된 언명 가능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도 재구성돼야 되는 거고, 지성도 창조적이든 사회적이든 다원적이든 복합적이든 계속 재구성되는 거고,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되는 어떤 진리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장된 언명 가능성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진리는 유용성입니다. 실제 우리 삶에 인간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한 것들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 삶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것, 삶의 문제에 잘 대처해 줄 수 있는 걸 진리라고 부르는데, 그 이전 철학자들은 이성 개념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삶에 유익하든 무익하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실체이고, 그 자체로 이 세계의 원리이고 인간의 행동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고, 우리가 그걸 따르고 싶든 따르고 싶지 않든 따라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그 규범성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두이는 그런 게 없다, 허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탐구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퍼스와 달리 두이는 의심이 아니라 문제의 발생에서 탐구를 시작합니다. 문제 상황의 발생에서 탐구를 시작하는 거죠. 의심보다는요. 탐구는 삶의 모든 국면, 모든 영역에서 항상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은 문제 연속이지 않습니까? 문제의 연속이고,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할 때 탐구와 함께 동시에 발생하는 거고, 그 탐구가 발생할 때 지성 혹은 경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발생하는 거죠. 두이는 인간이 불안을 느끼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을 문제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
모든 인간에게는 문제 상황이 연속인 거고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때 발생하는 게 지성 개념인 거죠.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그것을 이 불확실한 세계를 벗어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탐구인 거죠. 다시 한번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그 세계를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탐구이고 이때 사용되는 지성의 작용은 인간이 불안과 위험과 고난 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은 인간이 장애나 문제에 직면할 때 작동하는 거죠. 그전에는 작동하지 않다가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생각이 작동하는 건데 그 생각을 지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탐구의 항상적 성격과 더불어 두이는 탐구가 일종의 통제된 실험이자 조작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통제된 실험이자 조작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두이는 지속된 탐구에 누적적이고 수렴된 결과가 지식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지속된 탐구가 누적되고 그 누적된 것 중에 보장된 것들이 누적적으로 수렴된 어떤 결과 그리고 그 지식을 형성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지식만이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논리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언어가 더 중요한 거죠. 논리적 법칙, 사고의 법칙, 생각의 법칙이 더 중요하고 언어의 규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실제 실험과 관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조와 추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고의 법칙이나 언어의 규칙처럼 마치 고정적이고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 정해진 답이 도출되는 필연성을 혹은 확실성을 함축하는 대표적인 지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논리는 사고의 법칙이나 언어의 규칙처럼 마치 고정적이고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 정해진 답이 도출되는 필연성을 함축하는 대표적 지식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제 두이는 이러한 논리적 지식보다는 실험적 탐구, 실험적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해진 답을 추구하는 전통 논리학을 거부하는 두이에게 논리는 가변적이며 탐구가 수행되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 간주됩니다. 두이에게 탐구는 그가 주장하는 지성의 여러 작용 방식 가운데 하나인 거죠. 논리를 바탕으로 철학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성의 작용 중에 하나가 철학인 거죠. 또 다른 지성의 작용은 예술이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지성의 작용은 윤리학이 될 수 있겠고 또 역사학이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인간 안에서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탐구 그리고 논리학이다. 이러한 탐구, 지성작용의 한 가지 방식이 탐구라는 것인 거죠. 지성적 탐구는 과학적 방법을 원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과학적 방법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요. 과학적 방법은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검증이 반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과학은 언제나 개선되는 어떤 법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이 이전에 논리적 탐구가 인식적 과정과 관계를 맺었다면 두이의 탐구는 인식과 윤리, 나아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적용합니다. 물론 이전 철학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한 거죠. 그런데 그 이론들은 사회에 실제로 적용할 수 없었다고 진단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진단할 수 있는 그리고 진단할 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이론을 제시하는 거죠. 큰 틀에서 철학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인식론, 그리고 처음에는 존재론, 그 다음에 인식론, 가치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더 거대하게 크게 더 구분하자면 이론 철학, 실천 철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론을 정리하고 그 이론에 맞게 현실에 적용하는 겁니다. 두이는 이론 철학이 실제로 실천 철학에 적용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현대 시대에 이렇게 다문화되고 다원화되고 발전된 시대에 많은 것들이 혼성됐고 혼종되어 있는 이 시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다문화 사회 혹은 다원주의 사회에 맞는 이론을 미국 사회 당시가 그랬으니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고 다원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맞는 그리고 모든 인종에게 맞는 어떤 탐구의 원리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기준은 항상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관조적 지식과 더불어 정통 논리학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이는.
그래서 과거의 관조적 지식과 전통 논리학을 비판하는 두이는 자연주의만이 과거의 경험주의나 합리주의 그리고 칸트주의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것이 영국의 경험론, 이 그전에 합리론 데카르트 살펴본 겁니다.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그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를 통일한 혹은 합동 이렇게 결합시킨 칸트주의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럼 자연주의가 뭐냐? 선험과 초자연을 넘어선 그것을 배격하는 것을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어의 자연주의 오류도 있는데 그런 자연주의가 아닙니다. 자연주의적이라는 용어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루소도 자연주의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연주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자연주의가 있는데 두이는 초월적 그리고 선험적 그리고 초자연적에서 거부한다는 점에서 자연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이는 그것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연주의라는 용어를요. 첫째는요, 탐구의 기능과 생물학적 기능, 물리적 기능 사이에 연속적으로 단절이 없다. 연속적인 것으로 단절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일상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는 것이지 그 안에 단절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물리적인 것, 몸, 그리고 생각이 분리된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탐구의 기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둘째로는 이러한 연속성은 합리적 기능이나 유기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활동 속에서 죽을 때 연속성이 단절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과 만났던 제가 분리된 게 아니고 단절된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또 다른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강의 앞에 선 거죠. 그런 것이 연결되어 있고, 제가 단절됐다고 할 때는 제가 죽었을 때, 그럴 때는 정말 모든 자연과도 단절되고 호흡이 단절되는 거죠. 그리고 호흡이 단절되면 몸도 이제 움직이는 게 뇌가 멈추고 심장도 멈추기 때문에 이제 몸이 굳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상호작용을 단절하는 거죠. 또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호작용하는 거죠. 몸이 썼기 때문에 자연과 상호작용해서 모든 게 소멸될 때, 그때는 정말 단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생명이 있는 한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계속해서 자연과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은 합리적 기능이 유기적 활동에서 발생한다. 이 세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투이에게 경험은 삶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성은 삶의 과정을 능동적으로 안내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실용주의를 도구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언어도 도구인 거죠. 삶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도구.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이든 자동차든 다 도구이죠.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 지성도 도구입니다. 경험도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삶의 문제를 대처하는 도구입니다. 지성적이라는 것은 고정적 원리나 이성처럼요, 고정적 원리나 어떤 실체가 아니고 이성이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데, 지성이라는 것은 고정적 원리나 진리를 파악하는 이성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 평가에 따라 행동의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평가와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평가 그리고 좋은 판단인 거죠. 좋은 판단과 좋은 평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를 또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좋은 판단과 좋은 평가는 단기적 삶뿐만 아니라 장기적 자기 삶에 유익한 쪽으로 해주는 거죠. 자기 개인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 공동체까지 같이 유익한 것을 유익한 판단, 좋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 개인만 즐겁고 유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해서 혼자 유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둑질을 했는데 들키지 않았어요. 잊어버리는 사람은 유익한 게 아니고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 것은 좋은 판단이라고 할 수 없고, 내 한 행동이 나에게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한 것, 그런 걸 좋은 판단,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뒤는 탐구 조건에 관한 발견을 정리하는 논리학을 자연주의 이론, 자연주의 논리학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연주의적 논리학은 생물학적 작용과 물리적 작용의 탐구 사이에 연속성이 있고, 이러한 연속성은 어떠한 단절도 없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 전에는 자연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언어 그리고 언어의 규칙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은 전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도 대형 이론을 통해서
검증의 원리가 아니고요. 물론 검증의 원리도 있지만 전기 비트겐슈타인도 일상 언어보다는 이상 언어, 이렇게 체계화된 언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분이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상 언어에서 일상 언어로 넘어옵니다. 그 일상 언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봤더니 규칙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언어 게임이라고 하는데 언어 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언어 놀이를 봤더니 야구의 언어 놀이는 야구의 룰에 맞게 언어를 쓰는 거고 규칙도 그 야구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 야구의 규칙을 축구 규칙에 쓰지 않는 거죠. 축구 규칙은 축구의 게임 이론, 언어 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칙 그리고 페널티 이런 걸 주는 것은 야구의 규칙과는 다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야구의 규칙과 축구의 규칙, 또 수영의 규칙을 다 구별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구별하는 걸 내재에 본성적으로 갖고 나온 게 아니고 살면서 여러 게임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야구 게임도 있고 축구 게임도 있고 엄청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게임들을 다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그 게임들을 다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상에 와서는 야구 게임을 하지 않아요. 코미디에서나 야구의 언어를 쓸 수도 있겠고 막 섞을 수 있겠죠. 그건 상상력의 능력인 거죠. 단절이 없다는 거죠. 지성의 작용인 논리 형식은 인간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면서 만들어진 부산물이라는 거죠. 만들어진 거예요. 가공된 거. 그렇지만 이성과 진리는 가공되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탐구를 통해 어떤 드러나는 것 혹은 발견되는 것 뭐라고 표현하든 그 자체로 있는 건데 만들어진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철학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두의학의 이론이란 철학 이론이든 어떤 이론이든 이론이란 모든 논리적 형식들이 그 특성, 그 특징적 속성과 함께 탐구의 조작을 통해 발생하며 보장된 언명들을 산출하기 위한 탐구의 조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논리는 사고의 법칙이거나 언어의 규칙처럼 규칙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는 필연성을 지닌 대표적인 지식이 아니라 탐구가 수행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고 논리는 내재적이거나 자명한 진리로부터 연역되는 게 아니고요. 논리학에서 논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귀납 논증보다는 연역 논증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논리는 내재적이거나 자명한 진리로부터 연역되지 않고 일상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관찰함으로써 도출된다. 여기서는 좀 더 귀납 논리에 가깝겠죠. 다윈이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귀납 논증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귀납 논증은 프란시스 베이컨이 참된 귀납법을 이야기할 때 베이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소크라테스도 귀납적 방식을 사용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귀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연역 논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영국과 미국의 실용주의자들은 귀납 논리를 좀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두 개 다 씁니다. 그렇지만 연역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이제 여러 철학자들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귀납 논리는 문제가 없냐? 둘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연역 논리를 더 선호하죠. 왜냐하면 필연성과 확실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역 논리는 필연성과 확실성을 보장해주지만 귀납 논리는 개연성을 보장해줘요. 그래서 언제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될 수 있는 건 선호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걸 선호하죠. 불변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구조를 기술하지도 실제를 묘사하거나 재생산하는 것과 관계하지 않는 두의의 자연주의적 논리학 이런 것은 사회적 훈련과 같은 겁니다. 전통 철학자들에게는 이런 논리학은 무용한 거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주의 구조를 기술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를 이렇게 모방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묘사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훈련인 논리학의 관점에서 두의의 논리학의 관점에서 탐구는 어떤 불확정적인 상황을 그 최초의 상황의 요소들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조직적 구분과 관계에 있어 매우 확정적 상황으로 조정된 혹은 규제된 병형을 일으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적 상황. 근데 그 확정적 상황도 변화가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까지는 여기까지는 확정적이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조정하는 거죠. 조정하고 규제된 변형을 추구하는 겁니다. 두의 탐구는요. 이러한 탐구는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과정, 곧 쌍방이 모두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행위로서 변이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면, 환경 오염을 시키면 자연이 또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 재앙이 오존층이 뚫리거나 혹은 온난화 현상, 이상기온 현상을 주는 거죠. 이 이상기온 현상이나 온난화 현상은 우리가 자연을 마구 자비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과 상호작용을 했을 때 우리가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잘 사용하면 자연도 우리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주겠죠. 근데 잘못 사용하면 잘못 사용한 대가를 주는 거죠. 더 가깝게 말하면 내가 내 삶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독들 있지 않습니까? 중독되는 걸로 가면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죠, 본인이. 근데 반대로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의 삶을 잘 사용했다고 하면 그 삶을 잘 사용한 대가를 본인이 받게 되는 것처럼 이 끊임없는 상호작용이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이를 일으킵니다. 내 삶의 변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자연을 변화를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이의 탐구는 단순히 논리적 형식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 연역적인 예측과 실험을 통한 확인과 검증의 과정을 거쳐 문제 해결을 위해 보장된 엄명 가능성을 얻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리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보장된 주장 가능성, 엄명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이는 퍼스가 주장한 의심, 믿음의 도식을 논리화하고 탐구의 논리를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논리학 혹은 탐구 이론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탐구의 구조, 곧 탐구의 패턴은 다음 6가지의 중심으로 해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탐구의 선행 조건, 즉 불확정적한 상황. 이게 선행 조건입니다. 불확정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로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 문제가 대두되냐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세 번째로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한 확정, 어떻게 이 불확정적인 상황인 문제 상황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확정, 그리고 그때서야 네 번째로 추론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면서 추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섯 번째로는 사실과 의미의 조작적 성격. 실제로 이 문제가 사실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조작할 것인지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는 거죠. 그리고 밝혀내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상식과 과학적 탐구인 거죠. 이러한 사실과 문제 상황을 조작했는데 가장 커먼센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제일 나을까? 그건 과학적 탐구가 도입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탐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 탐구가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을 지향하는 능동적 활동이라는 점과 문제 상황 자체가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의 관련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가 아니고요. 두이가 주장하는 탐구의 패턴 6가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탐구의 첫 번째 패턴은 선행 조건, 곧 불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탐구는 현재의 상황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 단계가 없이는 어떤 탐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럴 때 탐구도 발생하는 겁니다. 탐구는 불확정적인 상황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탐구는 동물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있지만 인간은 좀 더 섬세하게 하는 거죠.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평행 상태가 깨지는 상태, 곧 불안정적인 상황에서 유기체가 반응함으로써 탐구가 시작되는 거죠. 동물도 자기가 배가 고프면, 불안정한 상황이 되면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이 탐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아이들은 우는 거죠. 배가 고프면. 또 이렇게 대변이 메로면 울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본인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불러들여서 해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의 평형이 깨진 상황에서, 불안정한 상황에서 유기체가 반응함으로써 탐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탐구가 특수한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것과, 상황은 침투적 성질에 의해 통일되는 요소들의 복합체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2의 탐구는 경험, 상황, 침투적 성질의 관념들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을 바탕으로 전개됩니다. 탐구의 두 번째 패턴은 문제의 대두가 되는 거죠. 문제 상황이 발생했고 그 불확정한 상황은 탐구의 선행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전인식적인 거죠. 탐구는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의 불확정성을 의식할 때 다음 단계로 이용합니다. 불편한 상황을 의식하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이 과정에서 상황은 불확정성에서 문제 상황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확정적 용어로 기술되며 불확정한 상황은 탐구자가 그것을 탐구에 붙이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판단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이기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라고 판단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해결은 서로 이어져 있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듯한 해결인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되돌린 것이 문제에 어떻게 구성하는지 달려 있습니다. 문제와 해결은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탐구의 세 번째 패턴은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한 확정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확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이 났다 그러면 불이 나는 상황이 문제 상황이 된 거죠. 불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불이 난 겁니다. 그때 이 불의 상황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확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을 뿌리거나 모래를 뿌리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확정하게 되는 거죠. 가능한 해결의 과정이 도출됨으로써 물로 불을 끌 건지 모래로 끌 건지 아니면 수건을 할 건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끄는 방법을 확정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추론이 생기겠죠. 과정이 도출됨으로써 문제 해결의 확정 단계로 이행합니다. 그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있지만 이건 순식간에 아주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걸 갑자기 일어난 걸 이렇게 길게 펼쳐놓은 겁니다. 문제 해결의 확정 단계를 이용하고 탐구는 문제의 진보적 확정과 그것의 해결입니다. 어떤 가정이 미래에 관한 예측이라는 사실은 가정이 반드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상징에 대한 상상적 과정에서 과거의 사실들은 그 전에 불을 꺼봤던 어떤 경험들, 그런 사실들은 관찰된 조건들 아래서 지금 불이라는 사건을 관찰했던 조건 아래서 다양한 작동을 실행한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황의 사실, 어떤 상황의 사실, 이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안을 덧붙이게 됩니다. 앞선 단계와 대조적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것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물로 끌 건지 불을 석유로 끄면 안 되겠죠. 더 나을 거니까요. 어떤 걸 끌 건지 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단계, 탐구의 네 번째 단계는 추론입니다. 확정을 했고 추론하는 거죠. 추론은 조절된 탐구가 시작되었을 때 등장합니다. 이는 탐구가 출발부터 특수한 상황에 대한 감수성과 적절한 요소들의 선택 및 부적절한 요소들의 파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 상황을 해결할 가능성이 선별됩니다. 그때 발생하는 상상력은 문제들을 평가하기 위해 또한 가능한 해결들을 눈앞에서 보이기 위해 요구됩니다. 상상력이요. 그 상상력은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상상이 일어나는 거죠. 경험 없이 그냥 상상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모든 활동이 추론을 이루게 됩니다. 추론엔 두 가지 연관된 활동, 곧 접합된 활동이 있습니다. 연역적 정교화와 가정의 연역적 결과에 관한 실험적 테스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연역과 귀납을 같이 쓰는 거죠. 이 둘은 탐구에서 한 쌍이며 탐구의 성공적 집행에 필수적입니다. 탐구를 이끌어 나갈 다양한 개념들은 서로 체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탐구의 다섯 번째 패턴은 사실과 의미의 조작적 성격을 갖습니다. 탐구를 통해 관찰된 사실들과 수용된 이념들은 모두가 조작적인 것들인 거죠. 인간이 조작하는 거니까요. 이념들은 나중에 이루는 관찰들과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념들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관찰들과 조작하도록 부추기는
부추기고 이끈다는 점에서 조작적입니다. 물론 이런 이념들 혹은 개념들은 새로운 사실들을 드러내게 하고 선택한 사실 전체를 하나의 정합적 전체가 되도록 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조건들을 가다듬은 제안들이자 계획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들 역시 조작적인 것인 거죠. 어떤 사실을 조작하는 거니까. 그것들은 단순히 관찰의 결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최종적인 것도 완성적인 것도 아니며 이념들과 가설들로부터 뚜렷이 구별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들은 탐구하는 동안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탐구가 계속되는 동안 사실들의 역할 또한 바뀌는 거죠. 사실들이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 이로써 마지막 탐구의 마지막 패턴에 도달합니다. 상식과 과학적 탐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적 탐구는 의심되는 것을 일정한 연구 활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의심되는 것을 생산적인데 사용하려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문제들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탐색한다는 것은 과학적 지성의 특징입니다. 사회적 지성도 있고 또 다른 지성의 이름은 과학적 지성인 거죠. 듀이가 말할 때. 그래서 복합적 지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과학적 지성의 특성입니다. 듀이의 논리학에서 지성은 필연적으로 미리 조정하는 세계의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삶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탐구에서 경험적으로 발견되는 일반적인 패턴을 기술하는 기능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탐구하는 과학적 태도는 의심이 되는 것을 즐기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듀이의 자연주의적 논리학 혹은 자연주의적 지성 개념은 지성적 탐구는 느낌과 추상적 분석 그리고 실천적 실험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탐구 방법인 거죠. 선험적 방법도 있는데 듀이는 경험적 방법 혹은 지성적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듀이의 경험적 방법과 지성적 방법은 과학적 방법과 그리고 민주주의 방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성이 판단과 연결되듯이 듀이의 탐구에서 판단은 탐구의 모든 패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판단은 보장된 언명이 기술하는 해결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사실들과 제안들이 스스로를 제시할 때 그것들의 의미를 선별하고 경중을 따지는 행위입니다. 또한 주장된 사실들이 실제로 사실인지 그리고 사용된 개념이 건전한 관념인지 아니면 단지 상상인지를 결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완전하게 최종적 혹은 중립적, 기계적이지 않고 잠정적, 관점적, 유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논리학에서 판단은요 최종적이고 기계적인 거죠.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듀이에게는 잠정적이고 관점적입니다.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 유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요. 논리학자들은 이 결론의 명제를 마지막 판단이라고 부르지만 최종적 판단이겠죠. 그렇지만 듀이는 최종적 판단과 지식이나 신념이라는 용어 대신에 최종적 판단 대신에 보장된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 보장된 주장도 언제든지 반증될 수 있겠죠.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장된 주장이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마지막 최종적 판단이 아니고 보장된 주장. 그 보장된 것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죠. 듀이의 이런 사유에서 가장 도전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정당화시키는 일차적 목표를 둔 학문 분야로서의 철학 개념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이전 철학에 대해 이성뿐만 아니라 진리 개념까지 비판하는 거죠. 진리가 문제되는 곳에서 철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만 철학은 진리를 발견하고 검증하는 것과 관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진리 개념이 부인되지만 진리에는 보존돼야 할 기능이 있다고 듀이는 말합니다. 듀이는 어떤 주장이 유용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전통적으로 진리에 가장 가까운 보장 혹은 보장된 언명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사용합니다. 본인이 진리 개념을 대체한 개념으로 제시한 거죠. 이성 개념을 대체한 것도 지성 개념이고요. 진리 개념을 대체한 것도 보장된 주장 가능성, 언명 가능성이라는 용어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런 용어들의 사용은 과학적 방법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식이 이론상 탐구에 관련된 일반적 추상 용어일 때 그것은 보장된 언명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탐구의 과정에서
검증된 가설은 보장된 언명 가능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검증을 통해 획득한 보장된 언명 가능성은 불변하고 어떠한 오류가 없는 진리와 같은 것이 아닌 거죠. 보장된 언명 가능성은 언젠가는 오류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오류 가능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장된 언명 가능성은 오류 가능주의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오류 가능주의와 인간의 탐구가 결국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는 진화론적 지식론의 측면을 모두 함축하고 있습니다. 보장된 언명 가능성은 오류의 가능성과 시행착오를 줄여감으로써 성장을 지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그 보장된 언명 가능성이라는 진리는 완벽하고 완성된 게 아니고 오류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류가 드러날 때는 그 오류를 제거하고 또 다른 보장된 언명 가능성으로 밝혀 드러내는 거죠. 주인은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을 좋아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지식이 소견으로 시작한다. 참된 지식은 원래 그 자체로 있었던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의견, 소견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게 말했을 때 다빈치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현대 과학의 방법의 발생을 실제적으로 선언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선언이 하나의 혁명을 포함했다고 주인은 생각합니다. 참된 지식이 소견으로부터 발생한다, 시작한다 했기 때문에요. 전통적인 논리에 대해 이보다 더 충격적인 진술은 없을 겁니다. 사실은 진리가 소견에서 했다고 안 되죠. 어떤 의견, 독사라고 하거든요. 그리스어로는 독사는 의견일 뿐입니다. 나의 하나의 의견. 그런데 진리에 가까운 지식은 에피스테메예요. 그리스어로는 에피스테메는 참된 지식입니다. 어떤 의견이 아니고요. 보편적인 것인 거죠. 과학적 방법에서 추측의 역할을 옹호하며 다른 알에 대한 주장들과 달리 보장된 언명 가능성은 확실성이나 영속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관점에서 지식을 특징짓는 것 또한 지식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과 표준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보장된 언명 가능성의 관점에서 지식을 특징짓는 것 또한 지식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과 표준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절대적인 1차적 원리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기존 전통 철학자들은 절대적 원리를 우리가 있고 그 원리를 상기 혹은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한 거죠. 모든 지식의 요구는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개념들과 판단들의 복잡한 그물망 속에 짜여 있고 이 개념적 그물망의 어떤 국면을 의심하고 고치는 것은 항상 가능한 거죠. 사실 바울이란 분 있어요. 마르쿠스 바울이란 분이 아우구스티누 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이죠. 기원 BC AD 400년쯤이니까요. 근데 그 이전 이 신국론의 마르쿠스 바울이란 분이 철학자들 진리 최고선을 추구한 철학자들이 28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선이 몇 개가 있냐, 진리가 몇 개가 있냐면 288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288개의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은 그 이전 277개의 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많은 건데 여기서는 아예 이러한 그걸 고치는 게 항상 가능하고 또 고치는 거죠. 뒤에는. 두의 개 지식은 인간이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인 거죠. 과거의 경험은 습관과 관념의 형태로 되어 있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더 나은 대처 방식을 알려주지만 과거의 경험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교훈은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거죠. 시대가 변했고 사람도 이 시대에 변해서 생각도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을 타당하게 하는 것, 곧 절대적 지식의 토대가 있다는 생각은 하나의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성도 없고 이런 지식에 타당한 절대적 지식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있다고 말했는데 두이가 분석한 바로는 또 바로가 분석한 바로는 그전 지식이 더 확실하지 않았던 거죠. 지식은 탐구의 맥락 속에서 타당하게 되는 것이고 탐구는 자기 교정적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탐구는 자기를 교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완벽하고 절대적 지식이라고 세팅되면 발견되면 그 누구도 교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지식대로 따라야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지식을 암기하는 거죠. 그걸 확실히 배우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은 과학적 지식의 과정 속에서 잘 예시되어 있습니다. 자기 교정제라는 것은 과학은 계속해서 변하고 개선해 가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나은 걸 선택하는 거죠. 모든 지식이 수정될 수 있고
심지어는 포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곧바로 과학이 결코 지식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건 아닙니다. 과학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LG 광고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라는 주어 앞에 기술을 넣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종교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과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고, 지금은 거의 과학주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시대, 지금은 이 사회를 민주주의 시대, 그리고 민주주의, 과학주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어요. 과학이 거의 예전에 종교의 자리, 그전에는 철학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거니까요. 과학이 결코 지식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정의 가능성은 과학적 탐구의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식의 가능성에 관한 그 어떤 회의주의를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류주의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류는 언제나 수정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 해서 그게 오류주의가 회의주의는 아닌 거죠. 하나의 주장을 보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진 교의에 의한 확인도 아니고 경험적 증거와 들어맞는 것도 아니며 일상적 삶의 습관과 관행에 의해 검증될 때만 적절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의학에서도 계속해서 의학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학 발전될 때 의사들이나 어떤 의료인들의 기술, 그런 것들을 배워서 또 수정하고 또 바꾸고 변화해서 가장 나은 것을 추구하는 거죠. 예전 같으면 체온을 잴 때 온도기, 예를 들면 수은으로 들어있는 온도기 이렇게 겨드랑이에 넣어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지나서는 이제 체온을 재는 온도계가 있었어요. 이 귀에다가 이렇게 고막에다가 변화가 된 거죠. 발전된 거죠. 지금은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귀에다가 꽂는 것 자체도 이제 불결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수은 체온계 이렇게 막대로 된 거, 유리로 된 거 이렇게 겨드랑이에 넣었는데 그거 어디에도 살펴볼 수가 없어요. 과학에서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수은 체온계를 이 고막 체온계로 바꿨다가 이제는 몸에 이렇게 몸에 접촉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체온계를 이마에다가 멀리 떨어져서 이게 재는 거죠. 그 체온계가 나온 지가 사실 한 약 15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이마에 대고 찍는 걸 했더니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걸 다 쓰고 있었냐면 고막 체온계를 쓰고 있었어요. 고막에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체온계를 재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막 체온계를 더 인정해줬어요. 병원에서도요. 근데 요즘에는 어디 누가 고막 체온계를 씁니까? 이마에다 대고 머리 들어주세요 이렇게 재거나 목에다 재지 않습니까? 그 체온계 온도가 맞다는 거죠. 계속 발전해 간 겁니다. 누가 어디에서 지금 온도 37.5도를 넘는 걸 이렇게 여기다가 겨드랑이에다가 수온 체온계를 대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과거 10여 년 전만 20년, 30년 전에 돌려놓으면 고막 체온계도 너무 센세이션한 거고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 이마에 대고 체온을 재는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도 그걸 획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동네 오락실 가도 체온을 그렇게 재더라고요. 그 체온계가 비싸거든요, 사실은요. 어떻든 지식은 진리의 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변화되는 거죠. 삶의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인 거죠. 지식을 구체적인 문제의 응답을 시작하는 상황적 과정의 산물로 간주합니다. 두에게서 보장은 확실성이 아니고 어떤 주장 가능성인 거죠. 보장은 이전의 탐구를 토대로 타당하게 된 어떤 의미를 의미하며 어떤 것을 의미하며 어떤 특정한 회의 또는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는 의미에서 효과적인 반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장된 언명 가능성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탐구의 과정 안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죽을 때까지 삶이 지속되는 것처럼 그 삶이 지속되면 문제 상황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 문제 상황을 계속해서 탐구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상 미래에 주장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것을 말합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두의의 발생론적 접근 방법, 새로운 접근 방법론이죠. 그 질환론적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근대의 경험주의자들이 말했던 그 경험 개념이 아니고 감각적 지각에 한정되는 환원되는 경험이 아니고
경험을 재구성했습니다. 경험을 재구성한 거고 그 경험을 재구성한 것과 함께 이제 이성이 무엇일까? 그 이성이라는 것, 전통적 이성 개념을 비판하고 경험의 재구성 과정을 통해서 자연화된 지성 개념을 이성 개념의 대안 개념으로 제시했고, 그러면 이성이 언제나 포착하는 것은 진리였습니다. 진리는 필연적인 거고 확실한 거죠. 불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없고 실제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 상황에 세계 상황에서 진리를 포착하는 게 아니고 진리라고 말하는 예전에 진리라고 말했던 보장된 언명 가능성,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드러나는, 근데 그 마지막도 최종적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에서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탐구의 결과를 보장된 언명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뒤에 경험에 대한 발생론적 접근 방법, 그리고 그 발생론적 접근 방법으로 경험을 재구성했습니다. 경험의 재구성, 그 경험의 재구성과 함께 사회적 지성 혹은 과학적 지성, 복합적 지성을 재구성해서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진리 개념을 보장된 언명 가능성으로 제시한 거죠. 경험 개념을 근대 경험론자들의 경험, 협소한 경험 개념을 포괄적 경험 개념으로, 근대 보편적 이성을 통합적 혹은 복합적 지성 개념으로, 진리 개념을 보장된 언명 가능성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제 실용주의적 전회, 실용주의적 혁명을 일으킨 거죠. 예전에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있었다고 하면 그 혁명을 가지고 칸트가 근대 인식론을 하면서 본인의 이론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일으켰다고 말을 했는데, 두이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본인은 실용주의적 혁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물론 다윈도 지루하는 쪽 혁명을 일으켰죠. 각자가 다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런 혁명을 일으켰고, 두이가 실용주의적 혁명 혹은 전회를 하고 있을 때, 전회는 아니죠, 혁명을 일으키고 있을 때 언어적 전환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이는 본인의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말만 주장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철학사를, 이전에 있었던 철학사를 꼼꼼하게 살펴본 겁니다. 철학사를 다 뒤지고 이 철학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또 비판하고, 그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기존 철학자들의 문제들을 비판하고 왜 문제인지를 지적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판의 이후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두이의 경우는 이성을 비판하고 자연화된 지성 개념을 제시했고 또 경험 개념을 비판하고 본인은 포괄적 경험 개념을 주장했다는 것, 그리고 진리 개념을 비판하고 진리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대에 맞는 보장된 언명 가능성이라는 진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유용성이라는 진리를 제시한 거죠. 사실 이러한 두이의 생각은 많은 전통 철학자들에게는 상대주의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상대주의로 비판받는 철학자들이 현대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상대주의 철학자이기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자연주의자입니다. 객관주의, 상대주의. 이쪽 상대주의자가 아니고 자연주의자인 거죠. 어떤 분들은 실제론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그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